스위프트 2.0 정말 오는 거 맞는 거냐고요? 지금 이 타이밍에 XRP 안 담으면 정말 끝이라는 거냐고요? 솔직히 말해볼게요. 1.92달러에서 100만 원 간다는 소리 저도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요, 히든로드가 FICC에 등재되고 리플 프라임이 미국 국채 청산 인프라로 들어가는 그림이 실제로 그려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월가 엘리트들이 왜 지금 이 순간 XRP에 자본을 집중시키는 그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 드립니다. 현재 금융시장의 뒷골목에서 어마어마한 판이 짜이고 있고 그 판의 한가운데에 XRP가 서 있습니다. 일간 거래량만 봐도 1억 2,800만 달러가 움직였습니다. 시가는 1.92달러에서 시작했고 최고가 1.95달러, 최저가 1.89달러를 찍으며 숫자만 보면 심심하죠. 그런데 이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를 알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겁니다. 리플이라는 회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봅시다. 이 회사는 히든노드라는 기관급 거래 플랫폼을 인수했습니다. 그걸 리플 프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닙니다. 미국 통화감독청, 즉 OCC라는 곳에서 국립 신탁 설립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플이 이제 은행 수준의 금융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가고 있다는 겁니다. 히든노드는 25년 넘게 금융 인프라를 쌓아온 회사입니다. 그 노하우를 리플이 통째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미국 국채 파생 상품 거래 중간 청산 인프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DTCC라는 기관 알고 계시죠? 미국 중앙예탁기관입니다. 거기 밑에 FICC라는 청산기관이 있습니다. 히든로드가 바로 그 FICC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나요? 미국 국채시장이 어딥니까?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심장입니다. 그 심장 박동을 조율하는 시스템에 리플이 발을 들여놓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암호화폐 회사가 코인 하나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금융 인프라, 진짜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월가 엘리트들이 XRP에 관심을 가질까요? 간단합니다. 돈 되니까요. 근데 그냥 돈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돈이 되는 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카나리 캐피탈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XRP ETF를 최초로 신청한 곳입니다. 이 회사가 운용하는 총자산이 3억 3,500만 달러쯤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XRP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효자 상품이 됐다는 겁니다. CEO가 직접 말했습니다. XRP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진화의 핵심이 될 것이고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할 거라고요. 이게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판이 짜이고 있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카나리 캐피탈은 XRP만 하는 게 아닙니다. 헤데라, 라이트코인, 솔라나까지 운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XRP 비중이 제일 큽니다. 왜 그럴까요? 실용성 때문입니다. 국경 간 송금, 실시간 결제 자산 토크나 이런 영역에서 XRP가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배경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트럼프 진영 중간선거 자금을 지원했던 유대계 자본과 연결돼 있습니다. 월가 자본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 배경, 금융적 인프라 규제 승인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리플이 TJM이라는 회사와 손잡았습니다. TJM은 미국 금융산업규제청, 즉 FINRA에 등록된 브로커딜러입니다. 규제를 받는 정식 금융회사라는 겁니다. 리플은 이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기관 거래 실행과 청산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겁니다. 기관들이 XRP를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기관들이 대규모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승인받았고 아부다비 시장에서도 승인받았습니다. 달러에 패깅된 안정적인 코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경 간 송금이나 결제를 할 때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시로 들어볼까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낸다고 칩시다. 기존 시스템은 은행을 여러 개 거쳐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수수료도 비싸죠. 근데 XRP를 쓰면 이게 몇 초 만에 끝납니다. 수수료도 거의 없습니다. 이게 리플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리플은 워몰이라는 플랫폼과도 손잡았습니다. 워몰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리플 레저와 이더리움 레이어의 옵티미즘 베이스 같은 네트워크를 연결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블록체인 세상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각자 놀던 블록체인들이 이제 서로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 XRP가 있습니다. 상호 응용성을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용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제 스위프트 이야기를 해봅시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 쓰는 메시징 시스템입니다. 거의 모든 국제 송금이 스위프트를 거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낡았습니다. 느리죠, 비싸죠. 그래서 이 스위프트가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메시징 표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스위프트 2.0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블록체인 기술이 그 백엔드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스위프트 1.0에서 2.0으로 넘어갈 때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빠르고 저렴하고 확장 가능한 블록체인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리플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미 전 세계 은행 300개 이상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스위프트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기관들과 리플도 제휴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갈 때 리플이 그 기술 공급자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스위프트가 직접 블록체인을 개발할 리는 없습니다. 외부 기술을 가져올 겁니다. 그때 리플이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스위프트는 최근 사이보스라는 연례 행사에서 30개 이상의 은행들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토큰화된 자산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토큰화라는 게 뭡니까? 이제 부동산, 주식, 채권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지고 쪼개서 팔 수도 있고 국경도 없어집니다. 이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 데이터를 더 풍부하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전송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XRP는 ISO이만 22 표준을 지원하는 몇 안 되는 암호화폐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겁니다. 리플은 2012년부터 이 시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10년 넘게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스위프트가 리플 말고 다른 솔루션을 선택할 거라고요. 가능합니다. 근데 리플만큼 준비된 회사가 있을까요? 리플은 기술도 있고 파트너십도 있고 규제 승인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삼박자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리플만큼 모든 걸 갖춘 곳은 드뭅니다. 이제 규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FIT 21 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암호화폐가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증권이 아니라 상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품으로 분류되면 금융기관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증권이냐 상품이냐 애매해서 기관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근데 법이 명확해지면 기관들이 들어옵니다. 클래리티 법안도 있습니다. 크립토 차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sak스가 내년 1월에 상원에서 이 법안을 심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시장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리플은 코인베이스, 체인링크, 크라켄 같은 회사들과 함께 이 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로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1933년 증권법 등록 면제 요건을 명문화하고 구체화하는 법입니다. 이것도 규제 명확성을 높이는 법입니다. 이런 법들이 하나둘 통과되면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가 완성됩니다.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리플은 SEC와 몇 년간 법정 싸움을 했습니다.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놓고 싸웠죠. 결론은 뭡니까? XRP는 증권이 아닙니다.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제 그 싸움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뜻인지 아십니까? 기관들이 XRP를 살 때 법적 리스크를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미국 연준이 은행들의 암호화폐 사업 제한을 폐기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예금도 받고 거래도 하고 보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기존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 시스템이 통합된다는 겁니다.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두바이 금융서비스청 DIFC에서도 리플이 라이선스를 획득했습니다. 중동 시장도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명확해지고 있고 리플은 그 모든 시장에서 승인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가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XRP 목표가를 $10 정도로 제시합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10입니다. $10면 지금보다 5배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근데 만약 스위프트 2.0에 리플이 들어가고 전 세계 은행들이 XRP를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폭발합니다. 공급은 한정돼 있습니다.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리 캐피탈 CEO는 XRP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변동성도 큽니다. 근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XRP 현물 ETF 얘기를 해봅시다. 12월 중순까지 한 달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기관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들은 가격이 안 오른다고 불안해하는데 기관들은 조용히 매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관들은 단기 차트 안 봅니다. 펀더멘털을 봅니다. 장기 그림을 봅니다. 블랙록이 배경에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블랙록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운용 자산이 10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들이 XRP에 관심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돈 냄새를 맡았다는 겁니다. 블랙록은 돈이 되는 곳에만 움직입니다. 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르고 나면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으로 오르는 시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펀더멘털이 탄탄한 코인들이 먼저 오릅니다. XRP가 그중 하나입니다. 리플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프라임 브로커리지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리지가 뭡니까? 중개업입니다.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중간에서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역할입니다. 리플이 이 시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XRP를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히든노드 리플 프라임이 미국 국채 파생 상품 중간 청산 인프라로 쓰일 전망입니다. 미국 국채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수십조 달러 규모입니다.
그 시장에 청산 인프라에 리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코인 시세 몇 프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시스템 속에 편입되는 겁니다. DTCC의 백엔드를 담당하는 FICC 목록에 히든로드가 등재됐다는 건 리플이 미국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됐다는 겁니다. 외곽이 아닙니다. 중심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XRP 가격이 장기적으로 안 오를 수가 있을까요? 연준 얘기를 해봅시다. 연준은 지난 몇 년간 양적 긴축을 했습니다. 대차 대조표를 9조 달러에서 6조 달러까지 줄였습니다.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10월, 12월 세 차례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를 중단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말했습니다. 연준은 양적 완화로 미국 부채를 뒷받침하고 있고 이건 버블에 연료를 공급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요. 맞습니다. 버블입니다. 근데 그 버블이 꺼질까요? 연준이 절대 안 꺼트립니다. 계속 부풀립니다. 왜냐하면 꺼트리면 시스템이 무너지니까요. 연준이 유동성을 푸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주식시장으로 갔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도 갑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명확해지니까요.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암호화폐를 살 수 있게 되니까요.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얘기도 나왔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고 암호화폐가 폭락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반복될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행은 연준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행이 독립적으로 금리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사실상 연준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입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든다? 그러면 연준과 정면 충돌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본은행은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입니다. 실질금리도 여전히 낮습니다. 엔화는 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유동성은 계속 풀립니다. 연준이 주도하고 다른 중앙은행들이 따라갑니다. 그 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주식, 부동산, 그리고 이제는 암호화폐로 갑니다. 이게 큰 그림입니다. 창펑자오 바이낸스 전 CEO가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국가 포트폴리오에 편입되고 글로벌 준비 자산으로 도약할 거라고요. 이미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맷 후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토큰화된 주식시장이 가장 저평가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토큰화된 주식시장 규모는 6억 8천만 달러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68조 달러입니다. 10만 배 차이입니다. 즉 토큰화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제임스 세이파트는 말했습니다. 수백 개 ETF가 출시되더라도 결국 살아남는 건 소수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백 개가 출시된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증거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많은 상품이 도태되겠지만 시장 자체는 커집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역사를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008년에 탄생했습니다. 리플은 2012년에 출범했습니다. 이더리움은 2015년에 나왔습니다. 각 섹터별 대표 암호화폐들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진화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1933년 증권법 같은 낡은 규제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기존 구조가 최첨단 암호화폐 프레임워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단순히 기술 혁명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혁명입니다. 리플 레저 웜 시큐리타이즈가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시큐리타이즈는 증권형 토큰 플랫폼입니다. 주식 채권 같은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회사입니다. 리플이 이런 회사들과 손잡는 이유는 자산 토큰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 미술품, 지적재산권 모든 자산이 토큰화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장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리플렛이 구현되는 시점을 생각해 봅시다. 리플렛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은행들이 리플렛을 통해 실시간으로 돈을 주고받습니다. 수수료는 거의 없습니다. 속도는 몇 초입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기존 송금 시스템은 도태됩니다. 스위프트도 변화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가 2.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근데 스위프트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리플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트너십도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스위프트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스위프트가 다른 솔루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리플이 유리합니다. 리플은 이미 같은 은행들과 일하고 있습니다. 호환성이 높습니다. 네, 검증된 기술입니다. 리스크가 적습니다. 금융기관들은 리스크를 싫어합니다. 검증된 걸 선택합니다. 블랙록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본격 도입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스테이킹 뭡니까? 코인을 맡겨놓고 이자를 받는 겁니다. 블랙록 같은 대형 기관이 스테이킹을 한다는 건 장기 보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단기 매매가 아닙니다. 묵직하게 들고 간다는 겁니다. 거래소 데이터를 보면 이더리움 물량이 고갈됐습니다. 7월 이후로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물량이 엄청납니다. 다 어디로 갔을까요? 기관들 지갑으로 갔습니다. 개인들은 불안해서 팔고 기관들은 조용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XRP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겁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대규모 이동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고래들이 아직 안 움직였다는 겁니다. 고래들이 움직이면 가격이 폭발합니다. 지금은 축적 단계입니다. 조용히 모으는 단계입니다. 폭발은 그 다음입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을 아십니까? 시장이 5개 파동으로 상승하고 3개 파동으로 조정한다는 이론입니다. 지금 XRP는 어느 파동에 있을까요? 많은 분석가들이 조정 파동이 끝나고 상승 파동 초입에 있다고 봅니다. 한 파동, 즉 가장 강력한 상승 파동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차트만 보면 답답합니다. 1.92달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과거 차트를 보세요. XRP는 항상 이랬습니다. 오랫동안 바닥을 기다가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저항선을 한 번에 돌파합니다. 몇 달 만에 몇 배씩 오릅니다. 역사가 반복됩니다. 지금이 그 직전일 수 있습니다. 폭풍 전야입니다. 시장이 공포로 가득했다가 이제 그 어둠이 걷히고 있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지고 기관들이 들어오고 인프라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미국 통화 시스템 전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말했습니다. 현재 금융 시스템이 시대에 뒤처졌다고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입니다. 암호화폐가 중심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이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네트워크가 디지털 화폐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정화폐,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CBDC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치 인터넷입니다. 정보를 주고받듯이 가치를 주고받는 세상입니다. 인터넷이 정보혁명을 일으켰다면 블록체인은 가치혁명을 일으킵니다. 리플은 그 혁명의 중심에 있습니다. 분산원장 기술이 뭡니까? 여러 곳에 나눠서 장부를 기록하는 겁니다.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투명합니다.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빠릅니다. 저렴합니다. 이게 블록체인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각 나라 각 은행이 따로따로 장부를 관리했습니다. 미국 장부, 유럽 장부, 일본 장부, 중국 장부 다 따로였습니다. 이걸 하나로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장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장부가 블록체인 위에 올라갑니다. XRP는 그 장부들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브릿지 자산입니다. 달러를 유로로 바꿀 때 XRP를 거칩니다. 엔화를 위안화로 바꿀 때 XRP를 거칩니다. 모든 화폐 교환의 중간에 XRP가 있습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가 완전 승인을 받으면 은행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리플이 은행이 되는 겁니다. 암호화폐 회사가 은행이 되는 겁니다.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고 송금을 합니다. 근데 기존 은행보다 빠르고 저렴합니다. 기존 은행들이 경쟁이 안 됩니다. 이미 리플은 OCC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완전 승인은 시간 문제입니다. 조건들을 하나씩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완전 승인이 나면 XRP 가격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상상해보세요. 웜홀 플랫폼을 통해 옵티미즘 베이스 같은 레이어웨이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레이어웨이가 뭡니까? 이더리움 위에서 더 빠르고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XRP가 이더리움 생태계와 연결되는 겁니다. 영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XRP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봅시다. 리플은 기술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개발한 기술입니다.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 300개 이상과 손잡았습니다. 규제 승인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SEC 싸움도 이겼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히든로드를 인수하고 TJM에 투자하고 FICC에 등재됐습니다. 스위프트 2.0이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글로벌 송금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는 시점입니다. 리플이 그 중심에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FIT21, 클래리티, 지니어스 같은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나리 캐피탈이 ETF를 신청했고 블랙록이 관심을 보이고 현물 ETF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유동성을 풀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를 다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큽니다. 선물 거래는 위험합니다. 레버리지 쓰면 청산당할 수 있습니다. 단기 차트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펀더멘털은 탄탄합니다.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XRP를 포기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가격이 안 올랐습니다. 지루했습니다. 근데 항상 그랬습니다. 포기한 사람들이 나간 뒤에 폭발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비트코인도 그랬고 이더리움도 그랬습니다. 자, 목표 수량을 채워가세요. 현물로 담으세요. 조용히 모으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관들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트 안 봅니다. 뉴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기 그림을 봅니다. 알트 시즌이 오면 XRP도 움직입니다. 펀더멘털이 있는 코인부터 움직입니다. XRP는 그중 하나입니다. 아니,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실용성이 있습니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투기가 아닙니다. 스위프트 2.0 전환 과정에서 어떤 블록체인이 채택될지 지켜보세요. 리플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결과는 시간이 증명할 겁니다. 향후 12개월 이내에 암호화폐는 모든 금융 서비스에 통합될 겁니다. 새로운 참여자들이 대거 유입될 겁니다. 콘텐츠가 쏟아질 겁니다.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XRP는 핵심 자산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시장 시가총액과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 격차가 엄청납니다. 주식은 수십조 달러고 암호화폐는 몇 조 달러입니다. 이 격차가 좁혀질 겁니다. 자금이 흘러들어올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할 여지가 무궁무진합니다. 비트코인이 1만 달러에서 7만 달러 가는데도 몇 년 걸렸습니다. 1천 달러에서 1만 달러 가는데도 몇 년 걸렸습니다. 상승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축적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그 축적 기간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충격을 소화하는 중입니다. 공포가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씩 해소되고 있습니다. 법이 명확해지고 기관들이 들어오고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있습니다. 이건 수백 년 만의 자본주의 대혁명입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중앙화에서 탈중앙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보 독점에서 투명성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느린 시스템에서 빠른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블록체인이 있고 블록체인 중심에 리플이 있고 리플 중심에 XRP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플이 그리는 비전입니다. 숲을 봐야 합니다. 나무만 보면 길을 잃습니다. 자, 펀더멘털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연준의 유동성 공급 규제 명확화 기관, 유입 인프라 구축 기술 발전, 파트너십 확대,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변동성은 있을 겁니다. 조정도 있을 겁니다. 공포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위로 갑니다. 장기적으로 위로 갑니다. 그걸 믿고 버티는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원리를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 가격이 오르는지, 어떤 구조인지, 누가 움직이는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차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외환 보유 시스템과 통화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금융의 통합 솔루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앙화 데이터 구조에서 탈중앙화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장부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 남미, 아프리카, 중동 모든 장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됩니다. 이게 바로 리플이 그리는 비전입니다. 가치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처럼 가치가 자유롭게 흐르는 세상입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중개자가 없습니다. 빠릅니다. 저렴합니다. 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배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SUI 코인을 맡으면서 SUI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SUI는 많은 투자자들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SUI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배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배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유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고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배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런 관련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 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로 배런코인 4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마 2025년 졸업코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